소정아, 민생 소비 쿠폰 카드는 나라에서 내가 쓰라고 나온 거잖아. 왜 내가 들고 다니니? 어머니, 제가 대신 사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인터넷 할 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어머니가 장 보실 힘도 없으시잖아요. 내가 인터넷 못한다고 네가 카드 발급받아서 장 본다더니 애들 장난감이랑 이 화장품만 샀더라. 그게 살림이야? 어머니, 뭘 그렇게 따져요. 어차피 같이 쓰는 거잖아요. 같이 써? 내 이름으로 나온 카드를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같이 쓰는 거야? 어머니, 손자들 장난감은 어머니가 사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제 화장품도 어머니 피부에 좋은 거예요. 화장품이 내 피부에 좋다고? 30만 원짜리 크림을 내가 언제 쓴다고 했어? 어머니,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 가족이니까 더 정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시장에서 김치 하나 사려고 해도 잔액 부족이라고 나오는데 너는 잘만 쓰더라. 어머니, 그건 카드 시스템 문제예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확인해 봤다고? 그럼 왜 영수증은 안 보여줘? 뭘 샀는지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영수증까지 일일이 확인하시려고요? 그럼 제가 뭐 도둑년이에요? 도둑년이라는 말은 네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정말 궁금하다. 20만 원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다 없어져? 어머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아이들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이런 것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그럼 그런 건 너희들 돈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내 카드로 사?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서운해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언제 손자 분유를 사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네 화장품을 사달라고 했어? 어머니, 할머니가 손자들 용품 사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그러시던데요.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사주는 건 할머니가 직접 골라서 사주는 거지?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오늘 전해드릴 윤미자 어머니와 며느리 소정씨 사이에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윤미자 어머니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게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6년 전 아들 준호가 소정이를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데다가 성격까지 얌전해 보이더라고요. 첫 만남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며 인사를 하더니 말도 그렇게 고운지 몰라요.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눈물이 핑 돌면서 하늘에 감사기도를 올렸거든요.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신 부처님께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 전 2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에도 소정이는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물론이고 저희 결혼기념일이나 제 생일까지도 다 챙겨주더라고요. 평소에도 2-3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드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추운 날에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릎은 아프지 않으세요? 라며 세심하게 걱정해 주었어요. 동네 부인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특히 옆집 박 여사님은 윤 여사님 복 받으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며느리는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생일 한 번 안 챙겨주던데요 라며 하늘같이 부러워하셨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야 어떻든 우리 소정이만큼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결혼식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소정이가 혼주 어머니인 제게 꽃다발을 드리면서 어머님,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객들이 모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정도였거든요.
결혼 초기 2년 동안도 소정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미리미리 제수용품을 준비해서 가져오고 제사상도 혼자서 척척 차려내더라고요. 시댁 어른들 모시는 법도 어찌나 잘 아는지 제 친구들이 다들 소정이 어디서 배웠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일주일에 2번은 집에 들러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곤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않으실 텐데 제가 해드릴게요. 라며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어 냉장고 가득 채워두곤 했죠. 그래서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낳은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예쁠까 싶었거든요. 실제로도 첫째 민준이와 둘째 서윤이 모두 천사 같았어요. 그런데 변화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서서히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갓난아기 둘을 키우면서 며느리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말투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다정하게 인사하던 소정이가 왔어요. 정도로 건성건성 인사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이 키우느라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전화 통화할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라며 다정하게 인사하던 소정이가 그럼 끊을게요. 라고 뚝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뭔가 해주려고 하면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어요. 아이들 옷을 사다 주면 어머니, 요즘은 이런 스타일 안 입어요. 라고 하고 이유식을 만들어 가져가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받지도 않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정말 아팠는데 소정이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거든요. 소정아, 할머니가 아픈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어머니, 죄송한데 아이들 때문에 못 나가요. 택시 타고 가세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들을 맡기고라도 병원에 데려다 줬을 텐데 뭔가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꼈죠.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정부에서 주는 민생소비 쿠폰 카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저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할 줄 모르니까 소정이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소정아, 이번에 정부에서 쿠폰 카드 준다던데 신청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니,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그때의 소정이 미소가 참 달콤했어요. 마치 예전에 그 착한 며느리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고맙다, 소정아. 내가 없으면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머니, 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일주일 후에 카드가 나왔어요. 20만 원이 들어있다고 소정이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이 카드로 생필품이나 식료품 사시면 돼요. 대형마트에서도 쓸 수 있고요. 처음으로 시장에 가서 그 카드를 써보려고 했어요. 평소 자주 가던 반찬가게 김 사장님한테 가서 김치 2포기, 나물 몇 가지, 된장 하나 이렇게 골라 담았더니 총 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내밀었는데 삑삑삑. 죄송합니다.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20만 원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김 사장님이 아마 시스템 오류인 것 같은데요. 라며 넘어가 주셨지만 뒤에 줄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갑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소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소정아, 카드가 안 되더라. 잔액 부족이라고 나와. 그럴 리가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카드 주세요. 소정이가 카드를 가져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대신 필요한 거 사다 드릴게요. 어머니가 직접 나가서 쇼핑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소정이가 생필품도 사다 주고 반찬 재료도 사다 주고. 그런데 가끔 봉지 안에 이상한 물건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비싼 아이들 장난감, 소정이 화장품, 건강식품, 심지어는 소정이가 입을 옷까지.
이런 게 왜 제 쇼핑 목록에 들어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소정아, 이런 건 언제 부탁했니? 어머니, 어차피 같은 카드로 사는 거잖아요. 손자들 장난감은 어머니가 사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제 화장품도 어머니 피부에도 좋은 거예요.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하는 말에 토를 달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곤 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기초노령연금이 어느 날부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실수한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행정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죠. 한 달이 지나도 안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전화해 봤더니 윤미자님 연금 지급 계좌가 바뀌셨네요. 지난달에 직접 오셔서 변경하셨는데요. 네?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여기 기록에 보니까 지난 3월 15일에 오셔서 계좌 변경 신청을 하셨어요. 신분증 확인도 다 했고요. 3월 15일. 그날은 제가 치과에 가느라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동사무소에 갔다는 거죠? 혹시 누가 대신 왔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해서 대리인은 안 됩니다. 분명히 본인이 오셨어요. 이상했어요. 제가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혹시 제가 깜빡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소정이에게 물어봤더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연금이 안 들어왔다고요? 응, 계좌가 바뀌었다는데 아, 그거 제가 했어요. 내가?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 어머니 통장 관리를 제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생활비는 제가 다 드리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때 소정이의 표정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태어나더라고요.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머니, 말씀드려봤자 복잡하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설마 며느리가 저를 속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단지 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소정이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연금 문제로 의심을 품기 시작한 후부터 저는 조금씩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또 다른 일들이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사망보장보험의 수익자가 며느리 소정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분명히 수익자는 아들 준호로 되어 있었는데 안경을 제대로 쓰고 다시 보니까 정말로 소정이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험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매달 15만 원씩 꼬박꼬박 납입한 보험이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든 보험이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언제 이걸 바꿨다는 거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 8월에 수익자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직접 지점에 오셔서 변경 신청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언제요? 작년 8월 23일 오후 2시경에 오셨네요. 신분증 확인도 다 거쳤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8월 23일. 그날은 제가 독감으로 집에서 누워있던 날이에요. 열이 38도가 넘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험회사에 갔다는 거죠? 혹시 다른 사람이 대신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수익자 변경은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도 여러 번 하고 서명 필적도 대조해요. 틀림없이 본인이 오셨어요. 그럼 소정이가 제 신분증을 가져가서 아니면 위조를. 식은땀이 났어요. 며느리가 제 목숨값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구나. 그 순간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소정이가 유독 제 건강을 많이 챙긴다면서 비싼 건강식품을 자주 사다 준 것, 병원 검진을 자주 받으라고 계속 권한 것,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한 것.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라도 미리미리 챙겨드려야죠.
그때는 정말 고마웠는데 알고 보니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소정이가 제게 자꾸 위험한 일들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높은 선반에서 뭔가를 꺼내라고 하거나 무거운 쌀포대를 옮기라고 하거나 비가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빨래를 걷어오라고 하거나. 어머니, 제가 바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때는 며느리가 바빠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혹시 제가 다치기를 바랐던 건 아닐까요?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라도 일으키길 바랐던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드니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5년 동안 한 집안 식구로 살아온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보험 문제로 소정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들도 체크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날은 소정이가 아이들 데리고 놀러간 사이에 혹시나 해서 평소에 잘 안 들여다보던 서랍장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제 명의의 집을 소정이 명의로 바꾸는 서류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 명예 변경 관련 서류들, 심지어 제 인감도장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류에는 소정이의 필적으로 빼곡히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등기소 방문 일정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필요 서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수수료 약 50만 원. 다음 주 화요일이면 바로 4일 후였어요. 만약 제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 집이 소정이 이름으로 넘어갈 뻔했던 거예요. 40년 전에 남편과 함께 온갖 고생을 하며 마련한 집이에요. 남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와도 월급이 부족해서 저도 공장에서 야근을 하며 번 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산 집이에요. 그 집을 며느리가 몰래 빼앗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서랍 맨 아래에서는 더 무서운 걸 발견했어요. 제 건강 상태를 기록한 수첩이 있었어요. 소정이가 적은 것 같은데. 11월 5일 혈압 높음, 어지러워함. 11월 12일 가슴 답답하다고 함, 심장 검사 권유. 11월 20일 계단에서 비틀거림, 넘어질 뻔. 12월 3일 감기 심함, 기력 없어 보임. 마치 제가 언제 죽을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언제 죽으면 좋을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도 있었어요. 보험금 5천만 원, 집값 3억, 총 3억 5천만 원. 상속세 약 5천만 원 제외하면 3억 정도. 제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5년 동안 효부라고 칭찬받던 며느리가.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정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정아, 이게 뭐니? 서류들을 내밀며 추궁했더니 소정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평소에 착한 며느리 얼굴이 아니라 차가우면서도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남의 서랍을 뒤지시면 어떻게 해요? 남의 서랍? 이건 내 집이야. 그리고 이 서류는 뭐야? 내 집을 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가 될 건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절차도 복잡하고. 뭐? 내가 언제 죽는다고 벌써부터 그런 준비를 해?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나이가 74세인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마치 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혼자서 이 큰 집을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이사와서 같이 살면서 어머니를 모실게요. 같이 살겠다고요? 제 집을 빼앗아 놓고서 같이 살자고요?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한내 집이야!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구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위해서라고요? 제 모든 걸 빼앗아 가면서 저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소정아, 내가 내 보험금 수익자도 바꿔놨지? 그때 소정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장례 절차며 뭐며 다 처리해드려야 하잖아요. 준호 오빠는 직장 때문에 바쁘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내 신분증을 훔쳐서 보험회사에 갔잖아! 어머니, 그게 무슨... 8월 23일, 내가 독감으로 누워있을 때 내가 내 신분증 가져가서 보험회사에 갔지?
그때 소정이가 완전히 본성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요. 그 차가운 말투, 비웃는 표정. 5년 동안 속아왔구나 싶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애였구나.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컴퓨터도 못하고, 인터넷도 모르고, 은행 업무도 혼란스러워 하시고,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와준다고? 이게 도와주는 거야? 내 돈 훔쳐 쓰고, 집 빼앗고, 보험금까지 노리는 게? 어머니,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효율적으로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관리라니.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소정아,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정이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부정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구나. 5년간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면서 저를 믿게 만든 다음에 제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했던 거구나. 당신이 진짜 며느리야? 5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어머니, 속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세금도 적게 내고 좋잖아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장례식까지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면 안 좋아요. 그 말까지 위협처럼 들렸어요. 마치 혈압 올라서 쓰러져 죽으면 더 좋겠다는 뜻처럼. 그날 밤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아들한테 말하자니 소정이는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착한 아내 행세를 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를 치매 걸린 노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엄마, 소정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적어도 공무원들은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남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게 정말 창피했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접수 창구에 있던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쩐지 낯익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어디서 봤지? 할머니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그 젊은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봤더라? 할머니 시장 국밥집 기억나세요? 대학교 다닐 때 자주 갔었는데. 아,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이 청년은 제가 8년 전에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할 때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정민아,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네,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때가 한 8년 전이었을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들 대학 등록금은 벌 수 있었어요. 정민이는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도 늘 돈이 부족해서 자주 끼니를 거르곤 했어요. 처음 만난 건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정민이가 제 국밥집 앞을 배고픈 듯이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지갑을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몇 번 반복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야, 학생. 추우니까 들어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라. 아니에요, 할머니. 돈이 없어서. 돈은 나중에 주면 되고 일단 먹고 봐야지. 공부하는데 굶으면 안 되지. 그렇게 처음 인연을 맺었어요. 그 이후로 2년 동안 정민이는 아르바이트비가 늦게 나오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제 국밥집에 와서 밥을 먹곤 했어요. 할머니 이번 달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꼭 갚을게요. 그래, 천천히 갚아. 급한 거 아니야. 가끔은 한 달에 10번도 넘게 와서 밥을 먹는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미안해하는 정민이를 보면 마음이 짠했어요. 누구 하나 믿고 의지할 곳 없이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아들 같았거든요.
돈을 못 갚는 날도 많았어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를 못하니까 더욱 그랬죠. 그래도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배고픈 학생을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정민아, 돈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갚아도 되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2년을 지내고 정민이가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가끔 생각은 났지만 바쁜 일상에 묻혀서 잊고 지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정민아, 정말 반갑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할머니 저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정말 잘 됐다. 반가운데 정작 제가 온 이유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느리한테 당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정민이는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소정이가 제 카드를 빼돌린 일부터 시작해서 연금을 가로챈 일, 보험금 수익자를 바꾼 일, 집 명의를 바꾸려고 한 일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아들이 괴로워할 텐데.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쁜 거죠. 가족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요. 정민이가 모든 걸 꼼꼼히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직접 경찰서까지 따라가 주었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가서 증언해 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작성할 때도 정민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법률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했는데 정민이 없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소정희 씨가 할머니 신분증으로 한 일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에는 분명히 제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필적 감정을 해보니 제 글씨가 아닌 걸로 판명 났어요. 소정이가 제 서명을 흉내낸 거였죠. 은행 기록을 조회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소정이가 제 통장에서 빼간 돈이 연금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적금까지 해약한 돈도 있었던 거예요. 총 금액이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가져간 셈이었어요. 할머니 이 사람 정말 악독하네요. 계획적으로 할머니를 노린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소정이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저질렀던 전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결혼 전에 이미 2번의 사기 전과가 있었네요.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소정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도 5년 동안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한 것도 모두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소정이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친정어머니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친정어머니의 예금을 모두 빼돌리고 심지어는 친정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대출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현재 양로원에 계시는 거였어요. 이 여자 정말 악마네요. 어떻게 친어머니와 시어머니한테 동시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아들 준호도 수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원망했어요. 엄마 왜 경찰서까지 가셨어요?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준호야, 이건 가족이고 뭐고 할 문제가 아니야. 내 아내는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단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나서야 준호도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소정이가 이런 사람인 줄. 너도 속은 거야. 그 여자가 워낙 연기를 잘했으니까. 법정에서 소정이와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혼자 계시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미리 정리해드린 거예요. 끝까지 발뺌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판사님도 가족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어요.
결국 소정이는 사기, 문서위조, 횡령 등의 죄명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빼돌린 돈 8천만 원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었어요. 진명의 변경도 막을 수 있었고 보험금 수익자도 다시 아들 이름으로 되돌렸어요. 정민이가 모든 절차를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할머니 다행히 집은 아직 명예 변경이 안 되어서 괜찮아요. 며칠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소정이의 변호사가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을 혼동하고 있다. 며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민이가 증인으로 나서서 제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해 줬어요. 윤미자 할머니는 8년 전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정상적이고 따뜻한 분이세요. 치매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아들 준우가 저한테 와서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믿지 않고 소정이 편만 들었어요. 준호야, 너도 피해자야. 그 여자한테 속은 거지.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지금은 준호가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끔 찾아와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민이도 가끔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해요. 그 청년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할머니, 그때 할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함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번에는 제가 할머니를 도울 차례였죠. 정민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생각해보니 참 신기해요. 8년 전에 배고픈 학생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한 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만약 돈 없으면 가세요라고 했다면 지금쯤 저는 길거리에 나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소정이가 제 모든 걸 빼앗아 갔을 테니까요. 정말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저를 구원해 준 거죠. 지금도 가끔 시장에 나가면 예전 국밥집 자리를 지나게 돼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섰지만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해요. 할머니, 국밥 하나 주세요. 그래,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라. 그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아요. 소정이 사건 이후로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무서운 꿈을 꿔요.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고 하는 꿈, 제가 홀로 길거리에 나앉는 꿈.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민이의 말을 떠올려요. 할머니,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니까요. 그래요. 세상에는 소정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정민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우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에게 조언도 해드리고요.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작년에는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을 3명이나 도왔어요. 모두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을 빼앗긴 경우였죠. 윤 여사님 덕분에 우리도 돈 찾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당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세상에는 분명 배신도 많고 실망도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도 깨달았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가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때 정민이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냥 배고픈 학생이 안쓰러워서 한 일이었는데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는 것,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선행들이 언젠가는 큰 기적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동사무소나 지역 사회복지관, 경찰서에도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민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 청년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정민아,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세상은 때로 춥고 어둡지만 정민이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은 선행이 만든 큰 기적,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윤미자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배신은 더욱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8년 전 국밥 한 그릇의 인연이 이렇게 큰 도움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인연들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